오늘의 컨텐츠 몽블레 듣는 이북 시간입니다. 이제 누워서 편하게 들으세요.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요, 저번에 이어서 계속 읽어드릴 겁니다. 나는 내 상처가 제일 아프다 라는 책이고요. 한 가지 내용이 아니라 여기 글 쓴 분이요, 상담사거든요. 상담사 하시는 분인데, 직업이 상담사인데 여러 명의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하나 스토리가 다 다르다 보니까 들으시기에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살다 보면 술이 단 하나의 위안이 될 때가 있다. 소중했던 사람과 헤어지거나 인간관계가 몹시 괴로울 때,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는 말없이 고통을 달래는 벗으로 술만한 것이 없다. 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벗삼는 것일까? 아마도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술과 여인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바이런은 술을 생각으로부터의 온전한 해방이라고 말했다. 30 무렵 내 자취방의 TV 모니터 위에는 언제나 마시다만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내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고 불행한 생각들로 도무지 멈출 수가 없던 때였다. 생각이 구더기처럼 들끓을 때면 유일한 방책은 술을 마시고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일은 오래갈 수 없었다. 곧 속이 문드러졌고 가끔은 기면증 환자처럼 길에서 실신했다. 그러다 낙향하면서 겨우 술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 건강하게 술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정신의학에서 술은 치명적인 중독 대상이다. 술은 인간을 중독 상태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물질 가운데 하나다. 인류는 어마어마하게 술을 마신다. 환경적 영향 탓에 최고의 술 소비국은 대부분 추운 지방인 구소련 인접국들이다. 한국은 1인당 술 소비량이 전 세계 190개국 가운데 15위이고 아시아에서는 단연 1위다. 그러나 술 마시는 사람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한국의 음주 실태는 더 심각해진다. 프랑스는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20위지만 실제 술을 마시는 사람을 기준으로 따지면 113위이다. 국민 다수가 술을 마시지만 과음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어서 술 마시는 사람의 소비량만 따지면 세계 10위까지 껑충 뛰어오른다. 특히 소주처럼 도수가 높은 술 소비가 많아서 알코올 도수로만 따진다면 순위는 더 오를 것이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의 숫자 역시 많다. 현재 한국의 알코올 중독자 수는 180만 명이 넘는다. 행복 연구의 완성자라고 칭송받는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과하지 않은 음주를 장기적인 행복의 7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이는 80년 가까이 진행된 발달 연구를 종합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애주가였고 나의 형, 동생 모두 애주가인데 지금의 나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로 하여금 술독에서 단숨에 빠져나오게 한 은인이 있었다.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냥 술로 상처를 달래던 시절, 나는 너무나 아끼던 벗과 가슴 아픈 이별을 겪었다. 내게는 참으로 슬픈 기억이다.
나이는 나보다 1살 어렸지만 학번은 하나 높았던 원진 선배.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20대를 함께 보낸 그와 나는 각별했다. 어느 날 모임을 마치고 술에 취해 집에 가던 길에 그는 혼자 지하도 난간 위를 걸터 앉았다. 그리고 그만 정신을 잃고 추락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회생하기를 간절히 빌었으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 후 술은 그를 가슴 아프게 떠올리는 매개가 되었다. 신촌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의 모습과 추락하는 순간의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술이 두려웠다. 그것이 그토록 집착하던 술을 단번에 멀리하게 한 계기였다. 그가 죽기 얼마 전이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항상 솔로였고 그는 어느 날 가방을 사야겠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의 가방은 이미 구멍이 숭숭 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맬 수만 있다면 더 맬 사람이었지만 가방끈이 떨어져 더 맬 수가 없었다. 길에서 아무 가방이나 사겠다는 그를 끌고 나는 이대 앞에 한 가방 가게에 데려갔다. 그는 가방 따위나 사는 하찮은 일에 내가 동행해준 것을 고마워했다. 그리고 그날 내 자취방까지 따라온 그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죽던 날도 그는 그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의 죽음으로 내 절망은 더 깊어졌다. 뒤이어 몇 가지 불운과 고난이 겹치며 나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술에 의존하지는 않았다. 술과 관련된 내담자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정식 씨다. 그는 30이 넘었지만 변변한 직장조차 없었다. 당시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었지만 미래가 불확실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원래 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대인기피증도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주정뱅이에다 도박 중독자였다. 가난한 아들을 등치고 아내가 모은 푼돈을 뺏는 배덕자였다. 아들의 학비를 위해 아내가 숨겨둔 돈을 모두 다 빼앗아 가곤 했다. 어머니는 결국 고된 인생살이로 3년 전 췌장암을 앓다 죽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그를 더욱 깊은 절망감 속으로 밀어넣었고 술에 의지하게 만들었다. 정식 씨의 깊은 고민은 이런 것이었다. 나에게는 나쁜 피가 흐른다. 인생을 기만하고 타인의 인생을 망치려는 충동이 존재한다. 그러니 그 사람, 그는 아버지를 그 사람이라 칭했다. 그 사람이 유전한 그 모자람이 출몰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좌절을 느낀다. 끊임없이 나태, 자기 기만, 그리고 술과 투쟁하고 있지만 자주 무너지는 자신을 직면한다. 더군다나 나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이 발견될 때면 더욱더 폭음을 멈출 수가 없다. 술에 취한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술에서 깨어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던 유년 시절이 끔찍했음에도 자신의 방 안에 술병을 쟁여놓고 살았다. 그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너무나 두렵고 피하고픈 존재라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가끔 볼 일이 있어 고향에 들를 때면 아버지와 마주칠까봐 극도로 긴장했다. 1년 전에는 큰 결심을 하고 단주회에 가입해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작은 사건을 계기로 허사가 되어 망연자실하던 차에 나를 찾아왔던 것이었다. 나와 상담하며 몇 가지 심리 문제에서는 벗어났지만 마지막까지 금주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상담이 끝나고 나서도 정식 씨가 술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렸다. 그에게 술은 애증의 대상이었다. 술은 자신을 갉아먹고 또한 죽이지만 자신을 위로하고 살리는 것이었다. 정식 씨 사례 말고도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삶이 피폐해져 온전하게 살기 힘든 사람이 주변에 부지기수다. 여전히 사람들은 술이 마약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하는 명약이라 여긴다. 술에 대해서만은 관대하다. 심지어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정상 참작이 된다. 그러니 불안과 고통을 술로 달래는 일은 더욱 만성화된다. 나도 근래에 조금씩 다시 술을 마시고 있다. 대신 약간의 심리적 기법을 써서 술을 살 때나 술을 마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 가령 마실 만큼의 술만 구입하고 술을 마시기 전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언제 술을 그만 먹을 것인지 상상한다. 그 덕에 과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의 스트레스 관리다. 적정 이상의 스트레스는 과음과 알코올의 존증으로 나아가는 방아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 배부른 소리다. 어떤 이들에게는 죽지 못해 마시는 것이 술일 수도 있다. 술은 작은 인간의 유일한 해방일 때가 많다. 소주 한 병으로 험한 세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천국에 들를 수 있으니, 아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말이다. 결국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다. 술에 빠져 잠시 천국을 맛볼 것인가, 아니면 술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 속에 숨어있는 진실한 삶의 묘미를 맛볼 것인가. 그러나 그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책임은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심으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10대 소녀들의 자살 충동과는 다른 이야기다. 그 역시 깊은 고통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인생에 대한 길고 냉정한 판단에서 나온 건 아닐 때가 많다. 자살 충동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중지하고픈 감정적 욕구라면 죽음보다 삶이 못하다는 비관은 때론 반박하기 어려운 경험과 고민에 근거한 것일 때가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단단한 응어리가 느껴진다. 승현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녀는 2년 전 이혼했다. 바라고 또 바라던 이혼이라 처음에는 홀가분했다. 그런데 1년 전 떠올리기조차 싫은 일이 생기고 말았다. 이혼할 당시 시어머니가 데려가겠다는 걸 극구 반대해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만 아이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이고 만 것이다.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만 사고 후유증으로 아이 얼굴에는 큰 흉터가 생겼고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었다. 치료를 받아도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건이 생기고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승현 씨는 심한 자책에 시달렸다. 아이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난 남편에게서는 험악한 욕설과 비난이 날아왔다.
전 남편의 비난에 그녀는 반박할 수가 없었다. 급기야 남편은 합의를 무시하고 아들을 데려가 자기 어머니 집에 맡겼다. 아이에게 미안해 그 역시 저항할 수 없었다. 아이와도 헤어지며 승현 씨의 고통과 상처는 더 깊어졌다. 상담을 받으러 오기 얼마 전 승현 씨는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내막을 잘 아는 둘째 언니가 승현 씨를 강제로 끌고 나에게 데려왔다. 한 달쯤 지나며 격렬했던 승현 씨의 감정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상담을 하는 동안 승현 씨가 죽음보다 자기 삶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연을 낱낱이 들을 수 있었다. 일남 삼녀 가운데 셋째 딸로 자란 승현 씨는 유년이 편치 않았다. 아들을 바라던 부모는 셋째마저 딸인 것에 몹시 실망했다. 그래서 넷째까지 낳아 기어이 지금의 남동생을 얻었다. 사는 동안 남동생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다. 10대 시절에도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다. 내놓은 자식 같았던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 용돈을 벌어야 했다. 고3 때는 진학 문제로 한바탕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부모는 두 언니 모두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바람에 집안이 쪼들린다며 성적이 나쁘지 않으니 장학금을 주는 전문대를 가면 어떻겠냐고 했다. 그녀는 그 말에 결사반대했다. 겨우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부모는 미운 털이 박힌 그녀를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대학 시절 내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었다. 부모와 멀어진 승현 씨는 20살 이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명절에도 거의 집을 찾지 않았다. 가족과 남처럼 지냈다. 대학을 졸업하며 그나마 괜찮은 직장에 취업해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직장 생활에도 만족했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싶어 몇 해는 정말 행복했다. 직장에서 전 남편을 만나 연애까지 하며 인생이 꼭 힘들고 고달픈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복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결혼 3년째가 되던 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둘 사이는 파탄났다. 그래도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이유는 단지 아들을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슬픔도 화도 꾹꾹 누르며 몇 년을 참았다. 그 때문에 불행은 더 커졌다.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몰래 불륜녀를 만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가 고통을 참은 이유 가운데 친정 식구들이 자신을 비난할까봐 두려웠던 것도 있었다. 남편의 외도를 1년 넘게 친정 식구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다가 둘째 언니에게 겨우 털어놓았다. 그나마 조금 친했던 둘째 언니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런 남자와 계속 사는 건 옳지 않다며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 말에 이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재작년에 이혼을 했다. 이혼 이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보란듯이 잘 살아보려 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갔다. 자신에게 닥친 최근의 시련들로 인해 그녀는 삶이 버겁다고 했다. 생각해보면 저도 제 운명이 질릴 정도예요. 어쩌면 이렇게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생각해보라고. 만약 선생님이라면 자기처럼 죽고 싶지 않겠느냐고 했다.
삶을 지리멸렬하게 여기는 그녀의 완강한 생각을 꺾자니 상담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살라고 설득하고 그녀는 죽는 것이 낫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했다. 평소에 상담과는 다른 대화가 오갈 수밖에 없었다. 우울증 증세가 많이 사그라진 후 나는 그녀에게 운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내용의 철학적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승현 씨는 원래 책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책은 늘 고통스러운 인생을 다스리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힘이 들 때마다 서점에 들러 따뜻한 위로가 될 만한 책을 사서 읽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려왔다. 어렵게 번 아르바이트비로 영화를 보러 가거나 옷을 사입는 대신 읽고 싶은 책을 샀다. 하지만 철학책은 거의 읽어본 적이 없다 했다. 나는 쉬운 책이라며 리처드 스콧의 행복의 비밀과 알랭드 보통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권했다. 행복의 비밀은 알랭드 보통조차 행복에 대해 아주 친절하게 소개하는 책이라고 칭찬한 책이다. 노예로 태어나 주인에게 고문당해 절름발이가 된 에픽테토스, 숱한 정치적 탄핵에 시달렸던 키케로, 극악무도한 네로 황제의 자살 명령을 따라야 했던 세네카, 수없는 전쟁을 치르다 전사한 아우렐리우스 황제. 스토아 철학을 믿었던 사람들은 거듭되는 생의 불행에도 내면의 초연함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행복이란 외부의 어떤 조건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덕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행복의 조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실천만이 있을 따름이라 여겼다. 내 뻔한 속셈을 이미 간파하고 있던 승현 씨는 그럼에도 순순히 내가 제안하는 운명의 연습을 실천했다.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언니와 등산도 다니고 애완견도 키우기 시작하면서 작은 행복부터 실천하기 위해 했었다. 나이도 들었고 이혼도 한 번 했고 아이까지 마음껏 볼 수 있는 처지에 이르렀지만 그녀는 다시 취직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싶다는 다짐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길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죽음은 늘 삶의 앞에 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을 더 잘 가꿀 이유는 분명하다. 스스로 삶을 죽음보다 못하다고 여기지만 않는다면 행복을 실천할 여력은 언제나 남아있는 법이니까. 드라마 자주 보시나요? 드라마요? 거의 중독이죠. 안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가족이 방마다 뿔뿔이 흩어져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일 따름이다. 어떤 가족에게는 오히려 서로 갈등하고 언쟁을 벌이기보다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이든 TV든 열중하는 것이 불화를 초래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준영이는 주의 산만증이 있었다. 나는 제약사나 의사들이 만들어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최근 들어 아이들에게 주의 산만이 나타나는 이유는 책 읽기나 글쓰기, 예술활동 같은 인간적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스스로 몰입하고 즐기는 주의력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칸은 공교육이 보편화되지 않고 책 읽기가 일상적이지 않던 시대에는 인류 대부분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수준의 주의력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한다. 간혹 인도의 숲에서 발견되는 늑대 아이는 수십 년을 가르쳐도 말을 배우거나 글을 읽지 못한다. 그 아이들은 늑대보다 주의가 산만할 때가 많다. 준영이 역시 책을 읽지 않던 예전 사람들처럼 살았다. 아이의 부모는 서로 등을 돌린 지 오래였고 주말이면 각자의 방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갈등을 피했다. 엄마는 줄곧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아빠는 컴퓨터로 스포츠 중계나 영화를 보며 멍하니 있었다. 준영이도 3살 밑의 동생과 거실에서 케이블 방송의 만화 영화에 푹 빠져 지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만 경은 씨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둘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면서 반목은 더 깊어졌다. 그러나 직장을 다녀야 하는 경은 씨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연로한 시어머니는 당시 갓 첫 돌을 넘긴 둘째와 준영이를 하루 종일 TV 앞에 앉혀놓았다. 고마운 TV는 성남 파이터들을 갈라놓고 진정시키는 링 위의 심판과도 같은 존재였다. 초등학교 2학년인 준영이는 늘 담임교사의 지적을 받았고 말썽을 자주 피워 경은 씨의 애간정을 녹였다. 결국 심리 상담을 받기로 하고 날 찾아온 것이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황은 이미 총체적 난국이었다. 나는 경은 씨에게도 넌지시 상담을 제안했다. 가끔 죽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그녀의 우울증은 몹시 깊었다. 그녀에게 TV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자신을 미워하는 남편을 피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의 눈총에서 벗어나 끝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아이들의 성화에서 탈출하는 해방구였다. 주말은 물론 평일 저녁에도 드라마를 보고 또 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도 드라마 시청에 여념이 없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드라마를 틀어놓은 자기만의 방에 자신을 가두었다. 요즘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다시 조강지처에게 돌아오는 드라마에 흠뻑 취해 있다. 남자 주인공의 사랑이 되살아나는 것을 지켜보며 행복해하고 위안받고 기뻐했다.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복고 드라마나 의학 드라마가 양념이라면 이 드라마는 그녀에게 밥과 같은 주식이었다. 본방송을 보고 재방송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기에 열중했다. 가끔은 드라마를 보기 위해 안방문을 걸어 잠기기도 했다. 경은씨, 잠긴 문을 확인한 남편의 기분이 어떨까요? 남편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런 건 신경 안 쓴 지 오래예요. 주저하던 경은 씨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행복한 가족을 꿈꿔왔다. 결혼은 그런 그녀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엄한 부모와 냉랭한 집안 분위기에 늘 숨이 막혔던 그녀이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웃음이 넘치는 가족을 만들리라 다짐했었다. 근데 자신이 그 상황을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괴로웠다.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어머니는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쯤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만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뇌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묘하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 그녀는 몹시 후회했다. 미웠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조금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일부러 기숙사에서 자취집에서 10대와 20대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늘 바깥으로 도는 사람 같다고 했다. 경은씨, 다시 진짜 사랑을 찾으세요. 내 조언은 그것이었다. 가족에게 사용하지 않았던 그녀의 감정 근육은 손상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9살, 6살이 되면서 제법 여유가 생겼지만 그 여유를 가족에게 나눠주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드라마 속 주인공의 사랑은 꿰뚫어 봤지만 안타깝게도 가엾은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는 서툴었다. 현대인에게 TV는 어쩌면 가장 편한 친구다. 잔소리도 하지 않고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보여준다. 고민이나 걱정을 피하고 싶을 때, 하기 싫은 생각이 엄습할 때 습관처럼 TV를 켠다. 그리고 어느새 TV에 빠져든다. 사냥을 하고 싶지만 사냥 본능이 차단된 남성에게는 모험과 수렵 장면이 가득한 탐험 다큐멘터리가 대리만족을 주고, 싸우고 경쟁하고 상대를 이기고픈 욕구가 차단된 남성들에게는 스포츠 중계 같은 공격성과 남성성을 대신 표현하는 장이 된다. 언젠가 만났던 한 얌전한 치과 의사의 이종 격투기 중계 방송의 마니어였다. 창을 들고 사냥감을 쫓고 싶은 욕구를 가진 그가 늘 상냥한 미소를 띤 채 치료를 해야만 했으니 답답했던 것이었다. 여성들이 드라마를 열렬히 시청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대개는 자기 안에 갇힌 감성적 욕구와 사랑의 갈망을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감정적 삶을 극히 차단한 채 살아가는 한국 여성들의 드라마 사랑은 치열하기까지 하다. 카타르시스는 묵은 감정을 씻어내는 정서적 정화와 함께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대리배설의 의미를 갖고 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다.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들이 재현해내는 삶의 서사를 통해 여성들은 자기 안에 갇혀있던 감정과 고민을 풀어낸다. 영화관에 수천만의 관객이 몰리는 것 역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감정적 발산을 대리 체험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드라마에 취해 감정을 투사하는 그녀들은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고 분노하다가 또 사랑받는다. 드라마를 보는 아내들을, 여성들을 탓하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다. 그 가짜들 대신 그녀의 감정을 진실하게 옹호하지 못한 남자라면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 TV 리모컨만 켜면 우리는 현실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여러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현대인의 현실적 삶은 박제처럼 견고하고 무미건조하지만 TV 속에 펼쳐지는 대서사는 칭기즈칸의 대장정처럼 화려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처럼 드라마틱하다. 채널 몇 번만 돌려도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인생은 무미건조하지만 드라마는 버라이어티하다. 다만 TV 속의 드라마가 화려해질수록 실제 인생의 드라마는 빈곤해지는 것이 문제다. 경은씨, 마지막으로 준영이를 안아주면서
사랑해 라고 말했던 게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경은 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드라마 주인공들의 수많은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이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미움은 작지만 사랑은 크다. 작은 미움에 갇히면 그것이 자신을 집어삼킬 것처럼 커다랗게 보이지만 실은 개미만큼 작디 작다. 미움이 덮쳐올 때 사람을 살리는 건 일상적이고 흔한 사랑일 때가 많다. 경은 씨에게는 작은 그 사랑이 준영이에게는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경은 씨와 가족에게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진짜 드라마가 필요했다. 헤어진 연인과 가족이 다시 사랑하게 되는 해피엔딩의 드라마. 사람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단연코 어릴 적 부모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준영이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나는 조금 늦었지만 엄마가 다시 그 시절을 복원해주면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귀찮게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도 잘 듣고 꼬박꼬박 잘 대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부모라면 마땅히 그래야죠. 아이들은 아직 삶의 이야기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의외로 짧다. 계산해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 시간이 짧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전히 드라마가 내 삶을 대변하고 내 마음을 후벼 팔 테지만 그 짧은 시간에 마냥 가짜 드라마에 빠져 지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 모른다. 결혼하지 않으면 불행해질까? 불교 신자도 아니고 한 번 만난 적도 없지만 나는 법륜 스님의 오랜 지지자다. 스님의 설법이 담긴 인생 수업은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이들에게 자주 권하는 치유서다. 때로 그들과 스님의 강론 연상을 함께 보며 마음의 근심을 풀기도 한다. 특히 스님의 증문즉설 동영상 중에서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편은 내담자와 자주 보는 영상이다. 그 영상에는 늦도록 장가를 못 간 한 중년 남성이 스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이 나온다. 나이 50살을 먹도록 여태 총각으로 지내는 것이 고민이니 어쩌면 좋을지를 묻는다. 스님은 자신은 60세가 넘었지만 장가 못 간 것이 고민이 안 된다며 그 고민은 고민이 아니라고 답한다. 세상만사 생각하기 나름이니 결혼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지 말고 떳떳이 살라는 당부다. 독신에 대한 스님의 변은 현실적이지 않다. 상담 가라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또 독신이지만 독신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어떻든 짝을 만나기 위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의도로 그런 답변을 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법했다. 최근 남은 생을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선진국에서 독신은 이미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독신이 오히려 다수의 선택이 되고 있다. 일본의 20, 30대 가운데 혼인 인구는 33%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나이가 차도록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결함이 있는 듯 바라본다. 정부도 독신 가구나 독신자의 증가를 사회 문제로 취급한다. 이런 편견이 독신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 40이 훌쩍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수정씨도 그랬다. 그녀는 오래 사귄 한 남자와 33살에 헤어진 후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았다. 상처가 몹시 컸기 때문이다. 대신 몇 년간 일에 몰두했다. 일에서라도 성공을 거두자는 심산이었다.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에 자신의 매장을 갖고 있고 또 성업 중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유로운 생활도 하고 있고 일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올랐지만 독신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연로한 부모의 성화를 들을 때마다 고민과 갈등은 더 깊어졌다. 본인도 혼자 사는 처지를 처량하고 못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애완견 한 마리를 키우며 위안을 받아 위태로운 마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새끼 때부터 키우던 애완견이 사고로 죽으며 패닉이 왔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돌봤었는데 갑자기 죽으니 마음을 잡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매일 먹어야만 버틸 수 있을 만큼 기력을 잃었다. 독신이 문제가 아니라 독신은 못난 삶이라고 믿는 생각이 문제였다. 짝을 이루지 못하면 끝내 인생은 미완성일까? 행복의 계단을 오를 수가 없는 것일까? 냉정히 말해 남녀가 짝을 이뤄 사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인생 대부분을 홀로 살고 앞으로는 더 많이 홀로 살게 될 것이다. 다큐멘터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처럼 부부가 수십 년을 해로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다. 길고 다복한 결혼 생활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에 육박하고 있지만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사는 기간은 평균 35년 내외다. 그것도 결혼한 사람의 사정일 뿐이다. 우리 대부분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시간보다 혼자 사는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다. 불의 사고나 이혼, 배우자의 죽음으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것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이혼에 대한 편견과 벽이 사라지며 결혼 지속기간도 줄어들고 있다. 미래에는 결혼 가능한 인구 절반 이상이 마흔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혼이나 가족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편파적이다. 결혼하지 않은 이들을 못났다고 해서도 안 된다. 미혼자는 인생이 부과한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주의를 택한 것이라고 폄하해서도 안 된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는 다양하다. 결혼이나 양육 또한 한 가지 선택이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소명이나 일 때문에 다른 목표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선택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결혼은 인생의 정답이 아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스스로를 긍정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까 앞에서 끊으려고 했었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는 이 부분까지 읽어드리고 싶어서요. 계속 읽었네요. 벌써 3시가 훌쩍 넘어버렸구나. 네임할 게 없다니 감사합니다.
오이? 오시자마자 뺑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뿌당님은 잠드셨겠죠? 사실 요즘에 보면은요, 결혼을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책 내용처럼 결혼을 못한 사람들을 뭔가 결핍이나 결함이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주위 시선들이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 내용처럼요, 본인의 인생이잖아요. 그쵸? 결혼을 해야만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고 정답은 아니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목표가 있고 긍정한다면 언제든 얼마든지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 역시도 이렇게 BJ를 하다 보면요, 뭔가 대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TV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TV 속의 세상에 빠져 있다면 그 세상에 빠진 동안 나의 삶은 글쎄요,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나 여유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TV 속의 인물들에게 빠져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 한 번씩 돌이켜보면서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같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이제 잠방으로 전환할게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배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읽지 않나요, 여러분? 저번에 몇몇 분들이 좀 너무 천천히 읽어서 혹시나 또 좀 답답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읽는데 자꾸 혀가 꼬이네요. 많이 부족한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잘 자요.